오늘은 마담 퐁파두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옛날, 먼 옛날 프랑스에 하얀색 피부와 갈색 머리를 가진 아리따운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루이즈 마들렌입니다. 이름도 예뻐요. 근데 이름만 예쁜 게 아니야. 말도 진짜 잘하고 입담도 되게 좋고 재치 있고 성격도 좋아요. 예쁜 여자가 말 잘하고 재치 있고 웃기기도 하고 잘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루이즈는 당시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자들과 연애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막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루이즈도 고위직 귀족 남성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는데, 루이즈의 남편도 루이즈가 바람을 피워서 지원받은 돈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루이즈는 1721년에 딸을 한 명 낳게 되는데 이름은 잔 앙뚜아네트 푸아송입니다. 잔이라고 부를게요. 자, 근데 이 루이즈가 딸을 낳기는 낳았는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보통은 남편이었겠지만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연애를 하던 루이즈 덕분에 잔은 아빠가 누군지 모른 채 자라게 됩니다. 어쨌든 루이즈의 딸이에요.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루이즈의 딸이었으니까 당시 루이즈 남편을 아버지로 여기고 자라게 되는데, 이 잔이 5살쯤 됐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3년 동안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고아원 같은 수도원이 아니라 부르주아 계층의 소녀들을 모아다가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곳에서 잔은 3년 동안 예쁜 소녀로 자라게 되는데, 학습 통지서에는 매번 어머니, 잔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잔은 같이 있으면 무척 즐거운 아이예요. 라는 식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한 칭찬만 가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예쁘고 사랑스러웠나 봐요. 자, 그렇게 이곳에서의 생활도 잠시, 잔이 9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탈세 혐의로 외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수도원을 나오게 된 잔은 이제 생활이 막막하죠. 그래도 친아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막 도망가고 엄마랑 단둘이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사업도 망했고. 자, 그래서 너무 막막해진 루이즈는 잔을 데리고 점을 치러 갑니다. 우리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점을 보러 가요. 점성술사에게 점을 치려고 딱 잔을 데려갔는데, 이 점성술사가 루이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은 미래에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여자가 될 것이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고 수도원에 3년 동안 처박혀 있던 딸이 갑자기 집안의 대들보이자 기둥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잘만 키우면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두 모녀의 인생의 목표는 왕의 애첩이 됩니다. 그리고 잔은 자기 이름보다는 작은 여왕이라는 뜻의 레네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왕의 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왕궁으로 찾아가. 우리 애가 점성술사가 그러는데 앞으로 당신 애첩이 될 거래요. 일단 데리고 있어 보시죠. 이렇게 해? 아니죠.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요? 손수건 하나 톡 떨어뜨리고, 어머나! 어머, 제 손수건인데, 어머나! 빨아서 주시죠? 이렇게 해? 아니면 구두라도 떨어뜨리고 와? 어머, 그 구두가 225 사이즈가 맞나요? 어머, 제 구두인데.
이렇게 해요. 정답은 유부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꽤 훌륭한 가문의 귀족 유부녀. 아니 생각해보세요. 평민이 그냥 이렇게 궁전으로 따닥따닥 들어가가지고 손수건 딱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 구두라도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내 발 사이즈가 225인데 이 구두가 225가 맞나? 이거라도 하려면 파티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평민 여자애한테 누가 뭐하러 파티 초대장을 주겠어요. 그 파티에 가서 왕을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는 파티 초대장을 받아야 되잖아. 우연이라도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이 주최하는 파티에라도 초대될 수 있는 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훌륭한 귀족의 아내가 되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했어요. 미래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는 왕의 애첩이고 지금 당장은 귀족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귀족 아내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귀족한테 찾아가서 결혼해달라고 해요?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 이 잔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잔에게는 이점이 됩니다. 이 루이즈는 잔을 아버지일지도 모를 샤를 투르넴이라는 귀족한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미래에 왕의 마음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아이다. 내가 점을 보고 왔다. 라고 해서 이 샤를 투르넴이라는 귀족이 자기의 딸일지도 모를 잔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여자가 될지도 모를 예언 하나만 믿고 이 잔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샤를 투르넴은 잔을 데려와서 걷는 법부터 가르쳐요. 귀족처럼 걷는 법, 귀족처럼 먹는 법, 귀족처럼 대화하는 법, 연극, 춤, 노래, 악기, 연주, 기타 등등 귀족 여성으로서 이 잔을 키우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미모는 열심히 가꿉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잔은 아주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흰 피부의 아주 정석인 미녀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잔이 귀족 여성으로 자라게 되자 샤를 투르넴은 적당한 남편을 물색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샤를 투르넴의 조카인 샤를 기욤 노르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왕의 여자가 되면 갖게 되는 영지나 귀족의 성을 따서 마담 누구누구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마담 드 에티올이라는 타이틀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에티올이라는 영지를 사다 놓고 자기 조카가 결혼할 때가 되자 옆에 착 붙여두고 이제 둘이 결혼시키는 거죠. 그렇게 잔은 노르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르망은 잔에 대한 뒷배경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 샤를 투르넴의 딸이 됐는지, 왜 귀족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양 있는 아내 잔 정도였겠죠. 노르망은 아마 실제로 잔을 정말 사랑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교계에 자연스럽게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진출을 하는 순간부터 사교계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당시 사교계에서는 지적인 여자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잔이 딱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금발에 가까운 갈색 머리와 청록색 눈동자와 아주 희고 아름다운 백옥 같은 피부에 완벽한 몸매와 춤 잘 추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치는 말재주와 옷을 또 겁나 잘 입어요. 패션 감각이 뛰어납니다. 아주 완벽한 여자였어요. 당시 여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정치 쪽에는 입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똑똑한 여자들은 학자, 철학가, 시인, 예술가 등을 후원하는 살롱을 열었고, 그 살롱을 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잔 역시 자신만의 살롱을 만들게 되면서 예술가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1744년 잔에게 딸 한 명이 태어나는데 이름은 알렉상드린, 별명은 퐁퐁.
자, 이렇게 잔이 열심히 살롱을 열고 사육에 나가서 춤추고 귀족들 사이에서 눈에 띄면서 궁극적인 목표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1745년 베르사유에서 가면무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 가면무도회 하면 뭡니까? 신비롭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싹트는 무언가 미묘한 기류와 애정? 이 사람의 정체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딱 삘이 오는 사람을 탁 만나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사랑? 여기에 잔이 초대가 됩니다. 잔은 수수한 양치기 소녀로 분장을 하고 당시 나무로 분장을 해있던 루이 15세 옆을 지나가면서 눈이 착 마주쳤는데 운명적으로 착! 그때가 마침 또 세 번째 애첩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슬플 때 잔이 착 하고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둘이 이렇게 눈이 차착 맞고 잔이 탄 마차가 왠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왕궁을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마차가 갑자기 밤에 흔들렸다고 하는 등 유령 마차인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둘이 이렇게 특별한 사이가 된 건 아주 확실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너무나 예쁘고 옷 잘 입고 눈동자 색깔이 예쁘고 똑똑하고 재치 있는 자기 애인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잔이 에티올이라는 영지를 사서 마담 드 에티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부녀니까 이제 막 귀족 여성 너무 이렇게 대놓고 유부녀인데 내 애인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 아무리 암암리에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영지를 하나 사줍니다. 오빠가 이번에 땅 하나 뽑았어. 이거 너 해. 뭐 널 위해선 땅이 아깝겠니? 자, 이렇게 자는 후작 부인이 됩니다. 사들인 영지 이름은 퐁파두르 후장령이었어요. 때문에 자는 마담 드 퐁파두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담 퐁파두르가 사는 곳은 어딜까요? 베르사유 궁의 왕 침실 바로 윗방. 대놓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왕의 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마담 드 퐁파두르가 돼서 왕의 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열심히 딸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지친 루이즈는 목적 달성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망합니다. 마담 드 퐁파두르의 엄마가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왕의 애첩이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회사에 취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왕의 애첩은 됐는데 다른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 평민 출신이었던 그녀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원래 결혼 전 성이었던 푸아송이 물고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스튜라면서 이 퐁파두르를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자, 이러한 멸시를 당하면서 퐁파두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을 잡아야 한다. 가장 강력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를 왕의 총애를 자기한테만 집중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통 왕의 애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입은 듯 안 입은 듯 막 이렇게 막 샤랄라하게 입고서 이제 뭐 강아지랑 놀면서 오늘은 어땠어 자기 나 오늘 힘들었잖아.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을 쬐는데 여기가 빨갛게 돼서 여기가 따가워 자기. 나 오늘 귀신 꿈꿨잖아. 혼자 자기 싫잖아. 하면서 그냥 자기 하면서 애교만 부리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왕을 주시하고 왕이 뭘 원하는지를 눈치를 채고 옆에서 재빠르게 맞춰줘야 됩니다. 왕이 책을 싫어하고 연극을 좋아했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극장을 꾸며서 스스로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때 연기했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분장이 남아있는 겁니다. 배우로도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왕이 심심하구나 하면 이제 또 카드 게임 갖고 와.
자기 오늘은 카드 할까요? 카드가 재미가 없으면 우리 같이 사냥을 하러 갈까요? 노래가 듣고 싶나요? 자기 내가 노래를 불러줄까요? 낮잠 잘래요? 자장가를 불러줄까요? 아, 춤추고 싶나요? 밴드 불러! 우리 춤추자! 파티 열고 싶다고 하면 파티 열어주고,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면 노래를 불러주고. 거기다가 이 루이 15세는 바람 피울 거를 다 피워놓고 왕비한테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위해서 둘이 외출했을 때 왕비를 위한 침실을 꾸며놓습니다. 아이, 두 분이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죠? 아이, 저는 절대 왕을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우, 당연히 왕비님 거죠. 그냥 저는 애정 한 자락 받으면 됩니다. 아이쿠. 이렇게 엄청나게 왕비한테도 잘 맞춰줬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야, 왕비? 내가 지금 애첩인걸? 왕의 총애는 나한테 있어. 이렇게 할 텐데 퐁파두르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비도 굳이 첩이 있어야만 한다면 딴 여자보다는 차라리 퐁파두르가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첩이지만 인정을 받게 돼요. 자, 게다가 자기 딸이 10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 딸이 죽은 날에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아닌데요. 예쁘게 차려입고 또 왕 비를 맞추는 거죠. 자기 딸이 죽은 날도.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 속에 지켜낸 애첩의 존재가, 이 마담 퐁파두르의 존재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영향력이 점점 넓혀져서 이 마담 퐁파두르가 했던 여러 일 중에 로코코 스타일을 발전시킨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옷, 로코코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건축 양식, 교육 방식, 예술, 문학 쪽 등등에도 다 손을 뻗었어요. 예전에 살롱을 열었던 시절에 친했던 철학자 볼테르의 백과사전 편찬에도 도움을 줬고, 자, 그리고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도 짓고, 프랑스에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없다라면서 루이 15세를 졸라서 세브르 도자기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입지도 늘려가고 왕의 총애도 받던 마담 퐁파두르로 인해서 프랑스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프랑스 내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외교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빛을 발하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대사도 마담 드 퐁파두르랑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한 나라의 대사가 애첩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루이 15세가 마담 퐁파두르를 상당히 총애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퐁파두르가 동맹의 역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건은 1740년 10월 20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합스부르크의 수장이었던 카를 6세가 제대로 왕위 계승을 하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딸이자 유럽의 장모이자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때는 이때다를 외치면서 여자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법인 살리카법을 들이대면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으로 싸움이 붙어서 영토 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왕가를 계승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구실을 내어서 각국이 개입을 하면서 일이 점점점 커집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각종 조약과 동맹으로 주위 나라를 끌어들여서 함께 싸웠고, 루이 15세 역시, 프랑스의 루이 15세 역시 이 프리드리히 2세와 함께 했었어요. 자, 그러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랑스와 적대적이었던 영국이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역전을 시키고,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스페인이랑 조약을 맺은 것을 들먹거리면서 스페인이 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는 또
프로이센의 보급선을 끊으면서 겨울이 올 때까지 악착같이 버텼고, 프로이센은 자신이 굴복시켰던 슐레지엔으로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자 본격적으로 슐레지엔에서 오스트리아 군과 맞붙게 되는데, 이때 프로이센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리드리히 2세에게 슐레지엔을 할양한다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만하게 물러설 마리아 테레지아가 아니죠. 아헨 조약을 체결해서 서로 피해가 많았으니까 전쟁 전처럼 돌아가자라는 내용을 발표해서, 내가 왕이 될 수 없으면 내 남편한테 왕이 되라고 할게 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남편 프란츠에게 이제 주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이면서 합스부르크의 영토 소유권을 물려받아서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자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여왕이자 보헤미아의 여왕임을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럼 반면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면서 유럽의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되죠. 함께 참전했던 스페인도 땅을 조금 얻으면서 일이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는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슐레지엔 지역을 뺏겨서 이를 갈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역시 재정 상태나 각국의 국내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잠시 쉬고 있었을 뿐, 서로 해외 식민지 문제와 땅 따먹기 등으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 마리아 테레지아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맹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때 갑자기 카우니츠라는 백작이 빰 하고 나타나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프랑스랑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는 약 200년간 철천지 원수였어요. 거기에다가 프랑스가 프로이센 편에서 싸웠잖아요. 싸운 지 얼마 안 된 사이인데 말도 안 돼, 원수랑 같이 하재. 쉽지 않죠. 사람들이 경악했지만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1750년 프랑스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로 임명된 카우니츠 백작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동맹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당시 이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서로 싫어했냐면,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의 불리한 일이라고 하면 그냥 막 두 팔 걷고 막 나서는 거야. 막 어디가 오스트리아랑 싸워, 우리가 도와줄게, 이 정도로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수였던 거야. 그리고 오스트리아만큼 프랑스에서도 거의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 오스트리아를 혐오했는데, 이때 갑자기 마담 퐁파두르가 나서서 우리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맺어보죠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루이 15세는 그녀의 말을 듣고 1756년에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마침 프랑스에서는 아주 눈엣 가시였던 영국이 요때 딱 그 식민지에서 둘이 딱 붙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막 싸워가지고 프랑스 배가 막 납포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이 영국이 오스트리아를 돕다가 왕위계승 전쟁에서 이 오스트리아랑 함께 해보니까 프랑스에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오스트리아랑 붙어서 괜히 이거 땅만 잃게 했는데 싶었던지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를 버리고 프로이센에 붙어버립니다. 영국이. 자, 그러니까 프랑스는 또 이걸 견제하려는 타이밍에 오스트리아에서 동맹 제안이 들어온 거죠. 때문에 1756년 5월 1일에 베르사유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동맹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건 몇백 년간 원수지간이었던 나라가 극적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외교 혁명이라고도 불렸으며 동맹의 역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프랑스사에서도 그렇고 유럽 외교사에서도 아주 혁명적인 대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동맹을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오스트리아에서는 자기 자식들을 부르봉 왕가와 아주 대대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결혼 동맹까지 체결을 했죠. 그렇게 이때
이때 프랑스의 왕세자였던 루이와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었던 마리아 안토니아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녀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이러한 동맹을 통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탄생을 한 거예요. 자, 이렇듯 원수지간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간의 동맹을 이끌어낸 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퐁파두르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함께 했던 게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도 여제였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난 동맹이 마냥 잘 풀리지만은 않았어요. 동맹 자체야 아주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렇게 서로 반대쪽을 지원하던 프랑스랑 영국이 이번엔 또 서로 반대로 프로이센이랑 오스트리아를 지원을 하자 이 유럽 전체가 좀 어수선해집니다. 유럽이 슬슬 어수선해지고 식민지에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전쟁이 임박해진 것을 느낀 프리드리히 2세는 중립국이었던 작센 공국을 먼저 침략합니다.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의 시작이에요. 프로이센은 빠르게 작센 공국의 수도인 드레스덴을 점령했고 작센군은 남쪽으로 후퇴를 해서 요새를 거점으로 계속해서 버티게 됩니다. 그렇게 이때 오스트리아가 원군을 딱 하고 보냈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패배합니다. 그렇게 이 작센 공국을 프리드리히 2세가 딱 치면서 오스트리아가 갑자기 또 참전을 하면서 온 유럽의 지역이 들썩들썩하면서 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주로 좀 큰 나라들만 참전을 했어요. 좀 작은 나라들은 눈치만 보면서 많이 참전은 안 했어. 그래서 요게 슐레지엔 전쟁이라고도 불리면서 슐레지엔 전쟁의 1차가 아까 그 왕위계승 전쟁이었고 2차가 7년 전쟁이고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왕위계승 전쟁 자체를 7년 전쟁과 함께 합쳐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7년 전쟁 자체만 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스웨덴은 프로이센에 뺏겼던 포메라니아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붙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페인은 프랑스를 따라서 또 오스트리아에 지원하게 돼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여제였던 엘리자베타 역시 처음에는 오스트리아를 딱 지원을 했죠. 그렇게 오스트리아가 엄청난 지원군을 얻으면서 이기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도중에 엘리자베타가 52살의 나이를 먹어서 사망해요. 그러자 이 엘리자베타의 손자였던 표트르 3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트르 3세가 엘리자베타랑은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프리드리히 2세를 아주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되게 호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에 지원했던 군대를 다 빼서 프로이센 측에 서게 됩니다. 뜬금없이. 표트르 3세는 러시아에 있는 이 프로이센의 영지 다 인정해주고 군력까지 다 충원해서 프로이센 다 도와주고 그래서 이때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일기장에 썼대요. 하늘에서 광명이 비친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프랑스에서 프로이센을 지원하면서 이제 뭔가 다 끝나나 싶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개월 뒤에 러시아에서 축출당했어요. 이미 러시아 내에서 표트르 3세의 이미지가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엘리자베타가 사망한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들고 술 마신 걸로도 모자라서 자기 아내를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지 맘대로 막 프로이센을 지원하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 내에서 난리가 난 거죠. 민심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맞고 지내던 아내가 갑자기 러시아 근위대를 들이대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아내인 예카테리나가 표트르 3세를 폐위시켜버려요. 자, 그렇게 황후였던 예카테리나가 예카테리나 2세가 되어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또 왕이 바뀌었죠. 전쟁 도중에 왕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총 왕이 3번이야. 7년 전쟁 동안 왕이 3명이야. 자, 그러면 예카테리나 2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를 지원했을까요? 프로이센에서 군대를 또 다 뺍니다. 그래서 또 오스트리아를 지원해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재정 상태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니까 전쟁이 시들시들해지자 프랑스, 영국이 슬슬 발을 빼게 되고 1756년에 시작된 이 전쟁은 1763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프리드리히 2세는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아주 확고히 했고 오스트리아는 나름 군사력을 인정받았어요. 아우, 이길 뻔했는데 너네 잘 싸우더라 하면서 군사력을 인정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오늘 주인공 프랑스는 어떻게 됐냐고요. 프랑스는 괜히 같이 싸웠다가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싸우면서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돼서 원래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재정 상태가 더더욱 악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쟁이 잘 끝났으면 퐁파두르는 후대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었어요. 오, 세상에 그 동맹의 역전을 일구어낸 그 퐁파두르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영국에 져버리고 식민지 아메리카 영국한테 막 뺏기고 안 그래도 영국이랑 막 싸우고 있었는데 식민지인 아메리카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스페인이랑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영국에 반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 미국만 좋아. 그래서 이 식민지도 영국에게 뺏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7년 전쟁에서 패한 게 전부 다 마담 퐁파두르 때문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빚도 엄청나게 졌고요. 그리고 이때 마담 퐁파두르는 약간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 프랑스를 보면서 혹은 뭐 똑똑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르주아가 생기는 걸 보면서 프랑스 혁명을 예견을 한 건지 뭔지 루이 15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뒤에 홍수가 오겠죠. 그러니까 먼 일이 터져도 우리 뒤에 터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나름 이렇게 응원을 해준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마담 퐁파두르는 죽을 때까지 왕만을 위해서 살았고 예언대로 왕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던 여인인 마담 퐁파두르는 1764년 42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마담 퐁파두르가 죽을 때 비가 막 왔는데 이 퐁파두르의 관이 베르사유를 이렇게 떠날 때 루이 15세가 후작 부인이 좋지 않은 날씨 속에 여행을 떠나는군 이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 뒤에 마담 디바리가 나타나면서 마담 디바리랑 마리 앙뚜아네트랑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 참수 엔딩. 자,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마담 퐁파두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